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소득세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실기는 아니고 이론 수업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법은 총 우리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 이제 객관식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문제에서 뭐 세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 실기 쪽 이론에서는 소득세 이론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그러니까 뭐 4점이나 6점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기에서는 사원을 등록하고 그 사원들에 대한 급여 입력을 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하고 그리고 연말정산을 해서 하는 것들에 해서 총 15점이 배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꽤 크죠. 세무 2급에서. 그래서 근데 이론에서는 뭐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4점이지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론을 알아야지 실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론 부분에서 저희가 주로 나오는 거는 근로소득 편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근로소득을 집중해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소득세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가 전달을 드릴 거예요. 자, 소득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처음에 들으시면 용어도 낯설고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어렵긴 한데 이론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다음에 실기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기는 몇 번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번 시간에서는 소득세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득세법 그 교재를 쓸 때 이런 순서대로 책을 교재를 썼는데요. 소득세 기본 이론이 뭐고요? 기초 이론이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또 소득 중에는, 비과세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결손금을 또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손 공제가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소득세 과세 표준, 그리고 세금의 계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제나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소득세를 확정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천징수 실무를 하는 거예요. 급여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게 파트 5예요. 파트 5에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소득세 이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기초 이론을. 자, 그래서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런 전반적인 소득세법의 내용이 이렇구나라는 걸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요 실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부담 안 느끼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세가 뭘까라는 것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소비할 때 10%의 세금을 부담하는 거죠. 그럼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도 국세고 소득세도 국세입니다. 다만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이 돼요. 간접세라는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건 사업자지만 부가가치세 부담하는 건 소비자가 부담을 하니까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랑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였었죠. 하지만 소득세는 직접세에 해당이 돼요. 그 개인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니까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에요. 그죠? 법인세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잖아요.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법인인데 그러면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이죠. 근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거예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그럼 거주자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국내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그러니까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83일의 의미는 365일을 나누기 2로 하면 182.5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 반년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거주한다 그러면 이거는 거주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판단할 때는 국적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국적과는 무관한 겁니다. 국적을 가지고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도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구분이 되게 되면 중요한 거는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득세법에서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외 모든 소득.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거주자가 있어요. 자, 갑이라는 거주자가 있는데 이 갑이라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100이에요. 그런데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200이에요. 근데 세율을 똑같이 10%라고 가정을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20원의 세금을 그 해당 국가에서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납세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국내 이 거주자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이 200원의 소득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규정을 해놓은 건데 그러면 이 갑은 우리나라 세무서에다가 10원이 아니라 30원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200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20원의 세금을 외국에다 냈는데 이걸 또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국제 간에. 그래서 외국에서 낸 이 20원의 세금은 국내에서 세금을 신고할 때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0원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끔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냥 국내에서 번 것만 10원만 신고 납부하세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라고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는 이 거주자의 소득을 다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다만 국제 간의 이중과세가 있으면 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의사항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이거를 이론적으로 무제한 납세 의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무제한 납세 의무를 부여했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한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거니까 요거를 제한 납세 의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한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그렇죠? 요 개인에 대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해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소득세 과세 대상은 당연히 소득이죠, 소득. 그죠?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과세하고 있어요.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여러분 종합소득이라는 거는 이 개인의 거주자의 소득을 소득의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을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적으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소득을 소득 원천별로 구분해서 이 소득을 다 종합해가지고 여러분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거예요. 기본 취지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는 소득재분배예요.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라는 게 뭐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려운 서민들한테 이 소득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정부의 또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소득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벌어들인 사람은 소득을 다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복지 정책을 써서 그 소득이 배분될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으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합산해서. 자, 그럼 우리가 개인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득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뭘 받아요? 이자를 받죠. 이자 소득. 자, 우리 개인들도 주식 같은 거 투자하면 그 투자한 회사에서 나한테 배당을 줄 수 있죠. 배당 소득. 배당 소득. 자, 개인 장사를 하게 되면, 내가 사업 활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 사업을 해요. 치킨 장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사업소득. 사업소득. 자, 가장 여러분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득이 뭐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받는 월급이 있겠죠? 그러면 근로소득. 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국민연금을 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연금소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자나 배당이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느냐? 자, 그 밖에도 소득이 많이 발생하죠. 복권 당첨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 써가지고 원고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인세를 받을 수도 있고 글을 어디다가 신문에다가 기재해서 원고료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이 아닌 나머지 소득은 대부분 기타 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6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다 종합 소득으로 합산을 해서 소득을 최대한 크게 잡아서 높은 세율을 때려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는 게 기본 맥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릴 때 이 종합소득 안에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았죠. 자, 왜 그러냐 하면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소득이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직금을 1억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1억을 퇴직소득을 이 종합소득에다가 다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왕창 때린다고 생각해봐요. 국민들이 이걸 허용하겠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10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인데 이 10년치 소득을 여기 1년 단위 소득에다가 합산해서 세금을 와장창 때린다?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세금도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서 세법으로 정해서 세금을 뜯어가는 거잖아요, 국가도.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퇴직소득도 소득이지만 이 1년 단위의 종합소득이 합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럼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 집을 1억에 하나 샀어요. 아주 젊었을 때. 그래서 이걸 한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다가 집 팔았어요. 내가 집 팔아가지고 10억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9억에 양도 차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지금 20년 동안 내가 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9억의 차익이 났는데 이 20년 동안 상승한 이 소득, 이 9억 원을 이 종합소득에다가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와장창 때린다? 비합리적이죠. 논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소득이니까 이거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매년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그 개인의 소득을 원천별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해서 1년 단위로 이 소득을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소득,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별도로 따로 분류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세금, 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가 3개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거,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거,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소득세법의 세금의 과세 방식은 소득 원천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소득 원천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럼 소득 원천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소득세법의 기준은 그거예요. 소득이 반복적이고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그 소득의 원천별로 그 소득을 열거해 놓고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열거주의라고 해요, 열거주의. 무슨 주의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열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열거주의로 소득 원천서를 기반으로 해서 열거주의로 과세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이 이런 금융소득은요,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할게라고 열거를 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서 세법에 올린 다음에 과세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죠. 금융소득이 발달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거주의로 과세하긴 하되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이 계속적으로 신종 금융상품들이 나오는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열거해서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성격의 소득이면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요. 유형별 포괄주의.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 원천서를 근간으로 해서 열거된 소득을 과세하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걸 열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이 그때그때 열거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소득 증가된 건 과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의 과세 대상 또 과세 근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소득세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1년에 2번이죠. 1월부터 6월이 1기, 7월부터 12월이 2기. 맞죠? 그럼 소득세는 너무 편해요.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여러분 참고로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마다 이게 사업연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득세법은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개인의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야, 너네가 1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기간을 정해. 이렇게 해버리면 과세 당국에서는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거주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하신 거죠. 그러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12월 말일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망일까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싫다고 이민 갔으면
출국일까지. 그때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딱 두 가지. 사망, 돌아가셨거나 우리나라 싫다고 출국했거나. 이 경우에는 사망일,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그럼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퀴즈 맞춰보세요. 자, 만약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퀴즈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갑이라는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해요. 개인 사업을 요번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번에 7월 1일 날 개업을 했어요. 7월 1일 날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개인의 소득세 과세 기간은 개인 사업한 거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많은 학생분들이 얘기하는 게 선생님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 날 개업했다 하더라도 소득세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개업을 7월부터 했으면 7월부터 소득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개인이 사업활동만 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이자 배당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1월부터 6월 말까지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사업소득만을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업하기 이전에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개업을 7월 1일 날 했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제가 퀴즈 내볼게요. 만약에 사업을 하던 사람이 여러분 9월 1일 날 폐업했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가 마지막 과세 기간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처럼? 아니라니까요. 언제까지? 그렇죠. 12월 31일까지. 폐업한 이후에도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사망이나 출국의 경우에는 사망일, 출국일까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누진세율. 선생님, 누진세율 구조가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 부가가치세의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의 세율 구조는? 자, 부가가치세의 세율 구조는, 이거 좀 지워볼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부가가치세의 세율 구조는, 단일 비례 세율이에요. 단일 비례 세율. 그냥 단일 세율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왜 단일 비례 세율이라고 하냐면, 자, 내가 10,000원짜리를 소비하면 10%죠. 10만원짜리 소비해도 10%죠. 그럼 세율은 단일인데 소비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가세가 커지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단일 비례세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소득세법은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를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되는 게 소득세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뜯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엄청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자그마치 8단계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세금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이 구조를 누진세율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율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니까 세율 구조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1,400만 원 이하면 6% 냅니다. 근데 1,400만 원, 1,200이 아니라 1,400이에요. 미스가 났네요. 자, 1,400만 원을 초과하고요. 1,400만 원을 초과하고 1,400만 원을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15%가 적용이 됩니다. 15%가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가 5천을 넘는다. 그러면 8,800만 원까지는 또 24%인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왜 누진세율 구조라고 하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나의 소득이, 이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소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소득이 만약에 4천만 원이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1년에 종합소득이. 그러면 4천만 원이면 1,500만 원 1,400만 원 초과고 5천만 원 이하 이 구간이니까 여기에다가 15% 그냥 곱하는 거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4천만 원 중에 1,400만 원에 대해서는 6%를 매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산기 있으면 한번 눌러보세요. 1,400에 6%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84만 원이 나와요. 계산기 누르면. 그러면 1,400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4천이니까 1,400을 초과하는 금액은 4천에서 1,400을 빼게 되면, 그렇죠?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2,600만 원이 지금 1,400을 초과한 거죠. 그러면 이 2,600에 대해서 15%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2,600에 15%를 때려버리면 39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84만 원 더해버리면, 그렇죠? 이게 지금 더해버리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표에 보면, 자, 1,400 초과 5천만 원 이하 구간이다 그러면 84만 원. 84만 원은 1,400까지 계산한 이 금액에다가 1,400 초과되는 금액에 요 금액을 곱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누진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게끔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내 소득이 10억을 넘는다. 10억을 넘는다 그러면 10억 초과되는 거에는 자그마치 45% 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 이거 세금 때려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소득세가 있으면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면 45%의 소득세율을 때려맞고 이 45%의 10%, 4.5%를 지방소득세로 구청에다가 또 냅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까지 하게 되면 이게 몇 퍼센트예요? 자그마치 49.5%입니다. 한번 내보고 싶네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한번 내보고 싶다. 그쵸? 예. 자, 이렇게 세율 구조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죠? 그 돈으로 또 국가에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돈을. 그쵸? 자, 그래서 8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소득세에 과세 대상 소득을 분류할 때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분류한다고 했었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렇죠. 그리고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종합소득은 또 어떻게 구분했었어요? 그렇죠.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은 1년 단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외울 때 앞자 따가지고 이자 2배사 근연기 이렇게 해서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왜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았다?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니까 이거를 합산해버리면 엄청난 세금을 때려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따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과세한다고 해서 이거를 분류과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류과세.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분리과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분리과세. 이 분리과세라는 건 뭐냐 하면
이따가 뒤에서 또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원천징수제도라는 게 있어요. 원천징수제도. 이 원천징수제도라는 게 뭐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가 소득을 받는 자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어떤 소득을 지급할 때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해서 지급자가 대신 세무서에다가 납부해 주는 제도예요. 이거를 원천징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원천징수를 했을 때, 자,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퇴직소득도 마찬가지고, 이런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대부분 지급을 할 때, 이 지급자가 얼마의 소득을 지급했고, 세금 원천징수를 얼마 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요. 그게 바로 원천징수 이행상의 신고예요. 이렇게 신고를 해서 세무서에서는 이 각각의 개인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천징수 제도인데 이 원천징수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밑에부터 잠깐 보고 볼게요. 원천징수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납적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해 버리는 거예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완납적 원천징수인데 이 납세 의무를 종결해 버린다? 이거를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제 분리과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분리과세라고 하냐면 원천징수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했죠? 그걸로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그 원천징수로 끝내준 그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이 종합소득에 합산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냥 소득을 줄 때 원천징수로 끝. 더 이상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는 게 분리과세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분 분리과세 해주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죠. 왜냐하면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을 크게 만들어서 세금을 이렇게 높은 세율을 때려가지고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이 분리과세로 그냥 원천징수로 세금 조금 내고 그냥 끝내준다? 그럼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원천징수로 조금 세금을 징수하고 그랬다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대부분의 웬만한 소득들은 모두 다 종합소득은 모두 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웬만한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소득들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납적 원천징수가 더 많아요. 그럼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게 뭐냐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원천징수로 신고를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종결되지 않고 차후에 다른 소득하고 다 합산해가지고 다시 세금을 정산하는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이미 원천징수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고요. 이거를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급할 때 지급자가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해서 대신 신고 납부하는 거다. 근데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되는 것도 있고 원천징수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득을 다 합산해가지고 다시 정산하는 종합과세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종합소득 중에 분리과세되는 몇 가지들은 분리과세로 끝났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종합과세되는 것들은 싹 다 이 종합소득에 합산해가지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걸 분리과세라고 하고 이렇게 과세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하는 거를 분류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분리과세랑 분류과세는 다른 의미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는 거. 그런데 종합소득 중에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 근데 그 분리과세 되는 것들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거. 자, 여러분 소득세 과세 단위는 개인 단위 과세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와이프 거랑 남편 거랑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세대 단위로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냐? 아닙니다. 배우자 거 따로, 그 남편 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가족 간에 이렇게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해서 공동사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 치는 경우에 그때는 세대 단위로 합산해서 세금을 많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개인 단위 과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 단위 과세. 자, 원천징수 제도 얘기했었는데 원천징수 제도라는 건 우리가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징수해서 정부에 이걸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 신고를 하기 때문에 조세 탈루를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해서 내니까 조기에 조세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들은 우선은 지급할 때 지급자가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구분된다는 거.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분리과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소득도 퇴직금 줄 때 원천징수로 그냥 끝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소득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이런 개인들 프리랜서들한테 지급하는 사업소득도 원천징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납적 원천징수. 이거는 원천징수를 하긴 하되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이미 원천징수된 그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고 추가로 더 낼 게 있으면 내고, 내가 원천징수로 낸 게 많으면 환급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게 예납적 원천징수예요. 우리가 이걸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양도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은 원천징수를 합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이제 일부 소득은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해할 때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특징과 관련해서 신고납부 제도에 속한다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세 종류가 많은데 정부 부가제도 세목도 있고요. 정부 부가제도에 속하는 세목도 있고, 우리 조세에는 또 신고납세 제도 세목도 있어요. 신고납부 제도에 속하는 세금은요,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함으로써 세금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가 대표적인 신고납세 제도 세목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제 대부분의 국세는 이제 신고를 하는 건데, 신고하지 않고 정부에서, 세무당국에서 고지서를 보내서 그냥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방세들이 고지서 보내는 것들이 많죠. 뭐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정부부가 제도 하에 있는 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소득세는 신고납부 제도에 해당하는 신고납부 제도 세목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신고를 하는데 소득세를 언제까지 신고하느냐라고 했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소득을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는 걸 하는 거예요. 신고하면서 납부도 5월 말일까지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고 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세무사라든지 이런 세무사의 확인을 거쳐서 이렇게 세금을 신고하게끔 이렇게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어, 성실 신고 확인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대상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좀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한 달을 더 늘려서 6월 말일까지를 확정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개인인데 납세의무자는 개인인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는 거, 소득세 과세 대상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있고, 소득 원천서를 근간으로 해서 열거주의로 과세하되 이자배상소득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는 거.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겁니다. 사망이나 출국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개인들이 각각 임의로 정할 수는 없어요. 자, 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었다는 거. 그래서 6%부터 45%.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다는 거.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의 분류는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는 거. 종합소득은 2, 배, 사, 금연기 이렇게 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소득은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이 종합소득 중에 원천징수로 종결해주는 분리과세 소득도 일부 조금 있다는 거. 근데 대부분은 원천징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 과세 단위는 개인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천징수 제도는 이렇게 분리과세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종합과세되는 예납적 원천징수로 구분된다는 거. 자, 우리 소득세는 정부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거주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 납부해서 세금이 납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 제도 세목이라는 거. 자,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한다? 1월부터 12월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언제까지 한다?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다는 거. 자, 이게 별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초사항이니까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소득세법 첫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